네, 미래에셋증권 수원 W 네. 조경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번 주 또 나오시나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나옵니까? 네. 제가 목요일 날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반갑네요. 이번 주 네, 목요일 목요일 날. 근데 어떻게 축구는 보셨고요? 아니요, 그 아기가 보겠다고 알람을 4시에 맞춰놨는데 저는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보긴 했는데 4시부터 깨가지고 저도 피곤했어요. 아, 보지는 깼는데 안 않았는데, 보신다고요? 네. 안 일어나기는 보는 귀찮더라고요. 근데 알람이 깼는 것도 계속 안 깼는데 울려서. 안 보는 것도 뭡니까? 그건 진짜 어려운 네, 건데. 진짜 어려운 건데. 눈 뜨긴 싫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눈을 감고 잠은 깨 있고 네. 이상한 체질이십니다. 하여간 네.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하여간 뭐 게임이 끝난 거니까 시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아까 앞에서도 네. 시작해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좋아서 걱정됐던 하루가 어제 간밤에 시장이 아니었나. 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ISM 서비스 PMI 지수가 좀 좋게 나왔어요. 56.5로 나왔고 이전 발표치가 54.4였습니다. 네. 뭐 아까 뭐 공장 주문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이런 상태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수치를 좀 나와줬었는데 혹시 그 GDP 나우 있잖아요. 네. 있죠. 예. 그게 12월 1일 기준이 2.8%였고 그리고 그 전에 11월 말에 나왔던 게 4.9% 이렇게 나왔었다가 2.8로 훅 내려가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이슈가 됐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어제까지 업데이트된 게 2.8이 나왔으니까 네. 이게 이번에 이 수치가 이 서비스업 PMI가 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3%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 이제 밤에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3% 수준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분명히 한 2주 전, 1, 2주 전부터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좀 저도 혼란스럽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음.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경기 침체가 어디서 오는 거냐라고 보면 대부분 이제 한 곳으로 모이는 건데 경기 침체의 출발점을 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즉 경기가 너무 좋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 1년 내내 발목 잡았던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한번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연준이 이 통화 긴축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거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거는 통화 정책하고 맞물려서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나올 거라고 이제 보는 거라고 저는 해석이 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가 좋으면 나쁘게 만들 테니까 네. 빨리 나쁜 게 낫다.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지표 안 좋게 나오면 시장 그래도 좀 안도하거나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고용 동향이 나왔어요.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전월 고용 보고서는 잘 나왔잖아요. 예상보다. 여기에서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고용이 둔화세가 있는 것들이 맞다라는 해석은 나올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실업률,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내년에는 아마 실업률이 한 4.5%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도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4.5%에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될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른 해석을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 자료를 좀 보시면 네. 트위터에서 제가 좀 인용을 한 거고요. 페드 가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조셉 왕이라고 네. 예전에 토론토대에서 교수도 하셨던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용해서 올렸던 자료 중에 이 네. 왼쪽에 보시면 연령대별로 급여 임금의 상승률이에요. 네. 그럼 맨 밑에 있는 보라색이 뭐냐면 엘더, 그러니까 55세 이상의 임금 상승률이고요. 요 사람들이 대략 한 4%. 네. 그 다음에가 25세에서 54세까지 한참 일할 사람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6.3%. 그 다음에 16세에서부터 24세가 한 13% 정도 임금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1년에.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보상에 대한 관념이 나이가 어릴수록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55세 이상의 노동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좀 소폭 다시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 사람들의 퇴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네. 이 공백을 채우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쉽게 둔화될 수가 없겠네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걱정이 됐던 부분인데 뭐 이따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도 좀 있지만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 노동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걸 결국에는 통화 정책으로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FOMC의 이제 위원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걸 좀 파월 형님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파월이 11월 30일 날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노동시장과 네, 관련해서. 네, 네. 11월 달 FOMC 끝나고 나서 파월은 분명히 말했던 게 인플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임금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처럼 말을 했지만 11월 30일 날 내용이 뭐 주제가 고용시장과 관련된 거 있긴 했지만 대부분 파월은 말했던 것들 중에서 임금 상승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이런 얘기 좀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연준 인사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요, 점점 실업률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걸 좀 봤을 때 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를 좀 다운 시켜야지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미국 안에 고용 시장이나 이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는 네. 뭐 우리 맨 처음에 뭐 인플레이션 잘 안 떨어져서 스티키하다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통화 정책을 통해서 고용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거는 시간을 조금 길게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중반이나 이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눈에 띄는 변화는 그렇게 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좀 고생 좀 더 우리가 해야 네.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2월에는 0.5% 금리 인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페드워치나 이런 데 가능성을 좀 보면 2월에도 0.5%를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은 좀 우려했던 게 아닌가. 지표들이 좋고 그다음에 연준에서 기대하고 있는 실업률이 좀 증가하거나 아니면 임금 상승률이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을 기대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한 이런 것들이 향후 통화 정책을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시장은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이터를 통해서 이제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네. 이제 20% 수준의 감산 소식이 있었어요. 그 가짜 뉴스죠. 테슬라는 일단 이를 부인했고요. 네. 저는 맞다 하더라도 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지금 혹시 기가 베를린에서 주간 몇 대 정도 생산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간이요? 네. 주간? 한 몇천 대. 5,000대씩. 맞네, 그러면은 5,000 대. 한 달이면 2만 대거든요. 네. 네. 이제 12월부터는 3교대로 돌려요. 네. 그러면 10,000대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3만 대? 네, 3만 대 정도씩 나오니까 네. 어차피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것들 중에서는 수출 물량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이 네.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줄일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10만 대니까 20%면 2만 대를 줄인다는 건데. 8만 7천 대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10만 대는 인도량이었던 거고 아. 8만 7천 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물론 라인업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차이는 있어요. 네. 차이는 있지만 그냥 숫자만 놓고 한번 생각을 좀 맞춰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유럽에서 베를린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고려하면 좀 감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봤어요. 저는 싫어요. 그냥 계속 늘어나는 생산량이 다 쫙쫙 팔렸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그렇긴 한데 테슬라로서 그렇긴 네네. 한데 일단은 뭐 근데 부인했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렇치고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거 네. 부인했는데 왜 빠져? 네.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또 기사가 있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나온 배경은 뭐냐 내지는 뭐 다른 변화가 있냐라고 했을 때 네. 테슬라 쪽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죠. 아 부인을 답변 안 했다고 했다?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막 부인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했어야 되는데 네. 안 하니까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 있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어. 그냥 아니다라고만 했었으니까 거기에서 거기에서 의욕을 좀 많이 더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 좀 많이 그럼 빠졌네요. 저 네. 반전의 그 모멘텀은 뭘까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매크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소식 나오기 전에는 중국에서 이제 인도량 10만 건 나왔다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대형 호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매크로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좋지는 않으니까 어떠한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쉽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테슬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저희가 이 매크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나 어떤 네. 환경으로 가고 있는지에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네. 또 무슨 얘기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하게 되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내년 FOMC 의결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저는 봤으면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네. 미리 보는 2023년 FOMC. 네, 그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네. 연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고요. 나머지 5명의 이사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합쳐서 이사회 7인하고 네. 상시 의결권을 갖는 지방 연은의 연은 중에 뉴욕 네. 연은까지 포함해서 네. 이 8인은 항상 의결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방은행 중에 4군데씩 돌아가면서 1년 단위로 의결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사실 요걸 딱 놓고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든 생각이 있는데 네. 장희성 지점장님께서 보시기에 내년은 네. 올해보다 성향이 어떨 것 같습니까? 비둘기. 예. 네. 누구 때문에? 우리 저 아저씨 나가서 블러드 아저씨. 예, 블라드 아저씨가 없잖아요. 일단 의결권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상당히 편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럼 그 한 명으로 뭐가 바뀌는데 라고 놓고 봤을 때는 매파가 한 명이 빠지는 거고요. 네. 사실 여기 보시면 카시카리 총재가 네. 매파이긴 한데 이 아저씨 원래 비둘기파잖아요. 원래 엄청난 비둘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제가 네. 잘 알죠.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매파의 중량감은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봤어요. 네. 그 매파랑 비둘기파 이게 전통적으로 있는 거지만 뭐 사실 인플레이션 환경이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입장을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네. 매파와 비둘기파 중 이런 게 왜 어떤 부분들을 전 중요하게 봤냐면요. 올해 한 해 동안 보여줬던 매파들의 행동은 네. 약간 선제적으로 금리를 빨리 올려서 네.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사실 금리를 너무나 많이 올렸잖아요. 그쵸. 속도 조절까지는 동의를 했지만 터미널 금리를 좀 세게 잡는 성향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것들 보면은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막 이런데 매파들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다 뭐 이렇게 보거나 네. 발언들이 상당히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걱정들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됐던 거였고
비둘기파는 어떤 관점에서 좋았냐면 이 금리 인상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뒷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멘트를 좀 해줬다라는 거죠. 아까 금리 인상 통화 정책을 너무나 강하게 가져가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보는 것처럼 그러면 비둘기파들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본 거고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자, 두 번째 자료 좀 볼까요? 네, 두 번째 자료 좀 어떤 보여주세요. 자료예요? 좀 나눠봤어요. 오. 그래서 이거 그림이 참 이쁘네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아. 지난번에 한번 오픈 AI 말씀드렸잖아요. 네. 달리 2라고 해서 이미지 AI로 생성해 주는 거 어. 네. 거기에다가 넣고 만들어 본 그림입니다. 네.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매고요. 가운데는 중립이고 지금 비둘기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강한 성향의 오래 보여줬던 매파적인 성향들을 보였던 사람들은 약간 한 3명 정도로 저는 봤어요. 3명 정도로 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블러드가 빠지니까 일단 중량감이 매파의 네. 중량감보다는 그러네요. 네 일단 중립 내지는 뭐 매파적인 중립인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보통 지표를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지표만은 보는 건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은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년도 FOMC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은 그래도 뒷단에 있는 것들도 좀 고려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거만 보면 일단 중립 빼도 4대 3으로 네. 그 저기 둘둘님이 뭐 카시카리 왜 잘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카시카리. PD 형들이 네. 저랑 닮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면 닮았어요. 그리고 네. 민호님한테 그 스틸 당했어요. 네. 역시 타이밍이야. 네. 서울에 있는 비둘기는 닭둘기죠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 댓글에 먼저 쓰셔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저거 정리해 주신 거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존 윌리엄스도 원래는 비둘기였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카시카리도 원래 비둘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기도 하지만 주대 없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 우리 블러드 형이 깃발 꽂은 거에 다른 사람들이 다 쫓아간 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러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짬이 되신 분들이 음. 세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나 그런 것 같았다는 네.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네. 사실 중립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 뭐 로건이나 뭐 제퍼슨 그다음 월러 그러니까 비둘기파에 있긴 하지만 월러라든지 이런 분들 보시면 이런 거죠. 짬이 안 되신 분들이죠. 짬이 좀 덜 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였던 우리 그 비둘기파의 대부신 찰스 에반스께서 이제 다음 달에 퇴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후임자가 내정이 됐고요. 그분이 오스텐 굴스비라는 분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네, 이분은 그 오바마 대통령 대선 캠프 당시에 경제수석을 했던 분이었고 그 뒤로는 이러한 어떤 관직에 나온 적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성향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네.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공급 충격과 관련이 있는 거였다면 통화 정책으로는 이걸 쉽게 해결할 수는 없을 거다. 그 사실 정답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임금도 수요와 공급 때문에 생긴 거잖아.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잖아요. 임금 상승률이. 그러면 이걸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꺾어 누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분의 성향을 봤을 때는 적어도 매파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파로 제가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 시티의 그 에스더 조지 총재도 다음 달에 퇴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후임자는 내정이 안 됐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내년에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통화 정책이 내년에도 일단 상반기까지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왜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이 이슈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표가 딱 깔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비둘기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통화 정책으로 공급 이슈로 네. 이제 그 맞아요. 물건이 줄어든 거를 못 잡으면 네. 사실 지금 그거잖아요. 자,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수요를 때려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향 평준화 시키겠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니 우리가 소비가 왕성하면 공급을 늘려서 왕창 만들어주면 물가도 안 오를 거고 그게 번영 풍요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그제 타겟 인플레이션을 3%로 바꾸는 뭐 그런 것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시나리오 중에.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티밀하우스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아직까지 정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다라는 누가 멘트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트윗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네. 안 잡히면 인정하자 이런 것 같고요. 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그랬잖아요. 니네들 지금 상황하면은 금리 6% 넘게 올려야 될 걸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진지한 상황보다는 지금 통화 정책으로 잡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걸 좀 조롱 섞어서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도 좀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무슨 네. 얘기? 좀 제가 예전에 양적 긴축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앙은행이 네. 채권을 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60년 만에 M2 통화량이 감소한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60년 만에 60년 만이래요. 와.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를 계속 찾다 보니까 네. 민간은 보통 이제 연준이 채권을 팔면 네. 없어지고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은행이 사주거나 네.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그만큼은 통화량으로 계속 돌아다니니까 M2가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도 M2 채권을 팔고 있어요. 누가 삽니까? 그럼 도대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누가 사느냐보다. 네. 이걸 팔면 예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금이 없어지는 건데 은행이 팔려고 파는 걸까?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지난번에 초과 저축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를 지탱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저축을 깨서 그렇죠. 저축을 꺼내는 하거나. 거죠.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을 깨서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때문에 이 통화량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현상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이거하고 대출 덕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사실 소수 의견 등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는 좀 안 보고 이게 좀 장기화되게 되면은 소비가 위축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주식으로 뭐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지만 지점장님 혹시 경기 침체 때는 뭘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통상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채권이요. 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에 그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장기채 수익률이 왜 떨어지냐라고 네, 네, 했었을 때 그때는 저는 사실 더 이상 금리 인상하는 폭이 적기 때문에 장기채를 사면 수익이 나니까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 이유가 그때 뉴스 5에서 회사채 펀드로 돈이 뭉탱이로 들어갔다고 있었잖아요. 경기 침체라고 하면 보통 회사채를 안 사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가 낮기 때문에 베팅을 했었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최근에 장기채 금리가 계속 꾸준하게 하락된 부분에서 유지해주는 이유가 저는 사실 경기 침체 쪽에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장기채 쪽에 국채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경향이 좀 많아진 게 아니냐 하나의 어떤 행동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최파고께서 테슬라 주식을 샀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네. 고객님들. 네. 저는 그 전날 국고채를 사드렸거든요. 어우.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시그널이 있을 때는 아마 또 제가 봤을 때는 채권이나 이런 부분의 자산 배분도 하나의 어떤 내년도 시장을 바라볼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 국고채를 뭘로 구매하시나요? ETF라든지 뭐 편한 게? 제일 편한 거 저는 그냥 직접 채권을 직접? 사는 거 직접. 미국채 사세요? 한국채 사세요? 미국채도 샀고 우리나라 국고채도 샀어요. 그렇군요. 현명하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저는 원래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원래 성장주? 네. 제 돈이 빅테크? 아니니까. 제 돈이 아니니까.
빅테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빅테크. 저는 테슬라네요. 테슬라? 네. 테슬라. 예. 네, 예. 좋습니다. 뭐 오늘 다 오늘 준비하는 하셨죠? 거는 이렇게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어차피 또 목요일 날 나오시니까 네. 예, 목요일 나오시니까 또 같이 또. 우리 또 테슬라를 좋아하시나 채권을 사고 계신 우리 조경상 팀장님 오늘 그 연준 의원들 분석해 주신 것도 너무 좋았고요. 네. 다음에 또 목요일에도 좋은 얘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